이제 이목대의 이자는 원래는 배나무 이자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전주이 씨의 이자가 이제 오얏나무 이씨다 보니까 그걸로 바뀌었죠. 그걸로 바꿔서 이제 이목대 오얏나무 이자의 나무 목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목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익조대왕 구유거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목대라는 단어로 볼 때는 전주이 씨의 뿌리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앞에 보이는 산이 이제 동구산이라고 우리 전주 사람들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바위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렇죠. 옛날 후백제 그다음에 고려시대까지 전주의 진산이었어요. 전주의 진산, 서울로 따지면 남산 역할을 했던 산이고요. 그래서 그 진산 아래 울창한 숲 아래 바로 이제 전주이 씨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 그러니까 이한사 살았던 곳인가요? 예, 그렇죠. 원래 이제 전주이 씨의 어떻게 보면 조상은 이한공이라고 그래서 신라 문성왕 때 사공이라는 벼슬을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이전 조상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장보고의 난이 있었던 게 86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9세기경에는 분명히 전주이 씨가 이곳에 살았던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전주 지역의 그런 토착 호족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지면 이 이한공이 그 경주에 있었던 왕족과 결혼을 합니다. 왕족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 권력과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이 쭉 되고요. 혹시 무신의 난 들어보셨죠? 네, 무신의 난 들어봤습니다. 1170년. 그러면 이제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정중부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무신의 난도 정중부가 혼자 일으킨 건 아니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씨 친구들 이고 이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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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이의방 우리 옛날에 무의시대 KBS에서 드라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의방이 어떻게 보면 정중부의 또 라이벌이었잖아요. 그래요. 쌍칼이 나왔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쌍칼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제 결국은 어차피 보면 이제 최종 권력은 정중부가 잡았으니까 이제 이의방은 패자가 되는 거고 그 이의방의 동생이 이린. 요즘 저도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이린이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린이 바로 이제 요 이한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개경 근처에 살았는데 무신 정변에서 어떻게 보면 패한 다음에 피해서 여기로 왔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중부가 1인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가 형을 죽이지 않고 요 전주 지방으로 보낸 거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정중부가 배려가 있었어. 1인을 그냥 전주 지역으로 보내줬고 그래서 이제 전주 지역에서 이제 뿌리를 또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맥없이 보내준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요즘 동사무소로 따지면 전주시 씨의 여기가 원적지니까 원적지. 1인이 왔을 때도 재밌네 원적지. 요즘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아무튼 원적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1인이 내려왔을 때도 전주시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쉽게 또 뿌리를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한사가 여기서 이제 자랐던 것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삼척으로 도주를 하게 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도주라기보다도 이제 아무튼 이한사가 이제 그 내려와서 살았을 때가 이제 하필이면 몽고 침략기. 몽고 침략기. 근데 이제 몽고 침략기가 이제 무신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무신 정권인데 한편으로 볼 때는 무신 정권이 무책임해요. 무책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1240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강화도로 천도를 하면서 내륙에 살고 있던 자기들이 이제 섬으로 도망가면서 내륙에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고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산성으로 가서 알아서 살고 알아서 지켜라요. 정부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책임지지 않았던 곳이네요. 저 정부는 이제 조금 안전한 섬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각자 도생해라. 라고 하면서 강화도에 있던 중앙정부는 이제 지방에 별감들을 보내죠. 과연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그래도 이제 완전히 이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앙 관리들을 보내가지고 방어를 잘하고 있는 건지 또 세금도 걷고 그렇죠. 세금도 걷어야 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 전주에도 산성 별감이 이제 하나 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전주의 성이라고 한다면 남구산성보다는 아마 요 동구산성이 그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필이면 근데 이제 동구산성이고 또 이한사 집이 이 근처니까 동구산성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한사가
그 만약에 전주에 외적의 침입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 동고 산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곽을 지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 네. 산성별감이 과연 이 전주의 방어 태세라든가 치안이라든가 이런 걸 보러 왔을 때 아마 그 산성별감하고 이한사도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겠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네네.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네. 음주도 한 잔 같이 하고 뭐 네.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아시다시피 이제 옛날 뭐 고려나 조선 시대에 보면 관기들 네, 네. 그렇죠 이제 관기 이제 여자 비가 좀 이쁘면 네. 관기로 많이 삼았죠. 네. 많이 삼았는데 그 관기가 아무래도 이제 이한사가 얼마나 못 지켰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전주의 외곽에 동고산성에 어떻게 보면 수문장쯤 되고 뭐 무예도 잘하고 뭐 드라마로 나온 걸로 보면 얼굴도 굉장히 네, 좀 핸섬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어느 정도 썸씽이 있었는데 네. 산성 별감도 그 관기를 보고 좀 반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러면 그 방호 별감으로 대표되는 어떤 고려 기존 세력하고 또 이한사로 대표되는 그 세력과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정치적 갈등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네, 게 네. 어떻게 보면 이한사는 요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는 네. 할당받은 목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세금을 더 네, 걷어가야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것들. 그것도 있고 좀 권위적인 그런 그럴 수도 것도 있죠. 있고 네, 또 네. 아무리 전랑기라고 하지만 네. 우리 또 옛날 그 전통시대 관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내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네. 챙겨야 되기도 그렇죠. 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그러면서 것들이 있었겠네요. 뭐 관청 기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캔들도 있겠지만 그렇죠. 스캔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볼 그렇죠. 때는 사실은 지방 세력을 대표했던 이한사? 어떻게 보면 토착 세력과 그렇죠. 중앙에서 내려온 그 산성별감이라고 하는 관리와 사이의 그런 정치적 갈등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게 이제 훨씬 더 타당하냐면 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이한사가 삼척으로 이동할 때 170명이 아니라 그렇죠. 170호가 호, 따랐다라고 네네. 돼 있어요. 네네. 170호면 네. 우리가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는 1호를 5명이라고 보지만 네. 옛날 고려 시대 때는 보면 대가족 제도가 엄연히 있었고 그래서 1호가 그때는 아무리 못 봐도 15, 2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네. 170호라고 하지만 따라갔던 숫자를 1000명에서 2000명, 심한 그렇죠. 경우에는 3000명까지도 봐요. 대단히 리더십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한사라는 사람을 따라갈 정도 되면 네, 그렇죠. 이게 우리 드라마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야사에 나오는 것처럼 스캔들이면 밤에 몰래 그렇죠. 그것도 관기 한 명 말에다 네. 태우고 도망가야지. 네, 그렇죠. 이게 그건 100% 단기 필마라는 단어가 그렇죠. 어울리는데 네. 아니 어떤 남자가 바람 피워서 도망가는데 2,000명이 따라가고 3,000명이 그렇죠. 따라간다는 건 이건 그렇죠. 정치적인 로맨스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렇죠. 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방세를 지키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토착 세력이 송두리째 이동하는 과정이라고도 그렇죠. 볼 수도 있겠고 그 아래에서 역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리더십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전란의 시기예요. 네. 전란의 시기라 뭐 이동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홈그라운드를 버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모험이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정치적 사유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뭐 삼척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삼척에도 뭔가 좀 있어야 좀 그게 이동하는 것도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편으로 볼 때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이한사에게 너 그냥 삼척으로 이동하는 게 낫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무언의 묵지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천, 3천 이동이라는 것들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그것도 전시인데. 그렇죠. 그것도 전쟁의 시기고. 네. 그렇죠. 만약 예를 들면 전주에서 그 당시 고려 시대에 네. 3천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요즘도 전주 시내 인구가 하루아침에 3,000명이 이동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난리 났을 텐데 그 당시에 3천이다. 그러면 네. 좀 다양하게 좀 해석을 좀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물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순한 그냥 이동은 아니었던 것만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요. 네. 이곳은 전주시 시조 이한공을 모신 조경묘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조경묘 그러면 조경묘 무덤
무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주 분들도 많이 이제 혼동하시고 그러시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이제 전주 건지산에 있는 건 조경단. 조경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단은 네. 실제 무덤은 아니죠. 실제 무덤이 아니에요? 실제 무덤이 아니고 그냥 가묘예요. 가묘를 쓸 때는 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한공의 무덤이 실제로는 어디 있는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가묘로 모신 게 조경단. 얘는 이제 서울에 가면 종묘가 있지 않습니까? 종묘가 있죠. 그렇죠. 종묘 거기도 이제 뭐 조선 왕실의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무덤은 원래 있는 것은 능이죠. 능이 있죠. 능이 있는 거고 네. 조경묘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뭘 모셔놓는 거냐면 위패를 모셔놓은 곳이죠. 위패를 모셔놓고. 그래서 이제 전주시의 그 시조인 이한공과 그다음에 그분의 이제 아내 되신 경주 김씨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이게 아까 저기 경기전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1410년 이후에 경기전이 만들어짐으로써 전주는 조선왕조의 본향이다라고 하는 위치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런데 이 조경묘는 영조임금 때 만들어져요. 영조임금 때? 네, 영조임금 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경기전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이유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기전도 조선 왕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전주 사람들이 희망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처럼 요 조경묘도 전주 지방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려요. 상소를? 아니, 근본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니 세상에 시조의 무덤도 없고 시조의 사당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이 유교의 나라냐. 어떻게 보면 전주시 시조 무덤도 없고 묘도 없고 시조의 사당도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생의 나라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배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소를 올려요. 그게 하필이면 근데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왜 하필이면 영조냐. 영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머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트라우마가 좀 있기 때문에 영조가 어떻게 보면 그 조선 시대 지금이야 볼 때 이제 영조가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통성이 가장 취약했던 왕 가운데 한 명이죠.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이제 경주 최씨 무술이 출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뭘 통해서 집안 이야기를 통해서 영조가 정통성을 되찾고자 하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그 이성계에 있어서 오목대 이제 고려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된 곳이기도 했고요. 아까 이제 오목대도 마찬가지고 왜 하필이면 1900년에 고종 황제가 그동안 약 한 500년 동안 방치를 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512년간 유지가 됐으니까 1900년이면 그 500년간 방치를 했다가 망하기 10년 전에 왜 하필이면 그곳에 비석을 세웠느냐. 바로 이제 그 이성계라는 건국 창업주를 통해서 제2의 창업을 시도했던 것처럼 또 역시 조경묘도 어떻게 보면 영조가? 그렇죠. 그 정통성이 취약했던 영조가 본인의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전주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한 3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3번 이렇게 보면 전주라는 지역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이 한반도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건 이제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전주 이씨 관점, 그 다음에 전주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뭔가 돌파구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전주가 대한민국이나 혹은 뭐 조선이 어려웠을 때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어려움이 겪었을 때 어떤 정통성 또 새로운 힘 이거를 제공해주는 도시였다. 뭐 아무튼 돌파구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 뭐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활로를 뜨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 한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한류 뭐 이야기 여러 가지 거 이야기를 하지만 판소리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한류라는 또 다른 트렌드 입장에서 볼 때도 전주가 돌파구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는 좀 약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만드는 또 여기가 구심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이성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도 찍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의미도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그런 또 바램.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램의 의미도 또 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전주가 네네. 참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오거나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 어진을 모신 경기전입니다. 네네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전 문자 그대로 이제 그 해석을 하면 네. 어떻게 보면 경사스러운 근본이 되는 곳, 아. 뭐 근본이 된 터인데 이제 아무튼 뭐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네. 뭐 전주는 뭐 이제 조선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네. 이제 분명하게 하는 것만은 맞고요. 네. 이제 기록에 따지면 이제 태종 9년, 태종 1409년에 네. 전주 사람들이 좀 소원했나 봐요. 아, 여기가 이제 왜 소원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 황제 본향인데 네네. 상징적인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징적인 게 없으니까 네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태종 9년에 여기에 이제 어용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전이 아니라 어용전. 어용전. 예, 이성계 어용 용안 용안이 있는 건물을 하나 지어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경주하고 네, 그 경주. 당시에 계림이라고 했는데 계림하고 평양 평양. 두 군데밖에 어용전이 없었는데 이제 그랬습니까? 태종 9년에 만들어 두려고 하니까 바로 다음에 태종 10년에 이제 전주에 경기전을 만들고 계림에 있었던 즉 경주에 있었던 이성계의 이제 그 용안을 그려가지고 이제 요쪽 전주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곳에도 이제 이성계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는 경기전이 거의 유일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전주 사고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용묘라든가 중용단 네. 이런 것들은 한창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경기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주에서 조선왕조를 상징하는 건물로서 유일한 건물로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역할을 하죠. 네. 네. 뭐 전주 이씨들이 이게 조선 왕조에 요청을 해서 이것이 건물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고는 돼 있기는 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왕실이 나서서 항상 하는 건 항상 이게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예나 지금이나 네. 중앙 권력이 할 때는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희망에 의해서 국민의 염원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그림이 좋기 때문에 네. 경기전을 만든 것도 역시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직접 만들기보다는 전주 지역의 여론에 의해서 만든 걸로 그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태조 이성계 어진은 전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뭐 유일하게 남아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그 경주와 네. 평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주와 평양 공교롭게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의 주 침략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뭐 다 일찍이 불탔고 이제 전주 같은 거 아시다시피 외란 때 그 일본군의 침략의 예봉을 피하죠. 예봉을 네. 피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건 좀 약간 그 벗어난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임진왜란 때 왜군이 저기 전주 이제 안도건까지는 오기는 하고 이제 전주까지는 들어오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미리 이제 왜군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이제 이 당시에 여기에 이제 그 경기전에 근무했던 관리가 정오품, 정구품, 참봉이 있었는데 실제 행정을 담당했던 건 아마 구품 참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그 참봉 벼슬을 했던 이름이 자꾸 까먹네. 잠깐만요. 네. 오희 길과 그다음에 태인 사람 아니 그다음에 손홍록 요 세 분이 여기 경기전에 있었던 이성계 어용과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전주 사고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을 실록, 이제 옮겨서 내장산
토굴에 보관을 하죠. 토굴에 보관을 했다가 왜군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이제 강화도로 옮겼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전주로 돌아온 건 광해군 때 다시 돌아옵니다. 광해군 때. 광해군 때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이제 아마 그 세 분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 어용은 뭐 물론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실록까지도 자칫 왜 그러냐면 정유자란 때는 전주가 함락됐었으니까 왜군들에게 이제 생각하면 아주 소중한 우리의 유산을 상실할 뻔했던 것만은 이것이 사실이죠.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 실록을 못 볼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볼 때는 뭐 임진왜란 때는 이제 네 군데에 보관을 했었거든요. 서울에 있는 춘추관, 그다음에 상주, 그다음에 충주, 전주. 근데 이제 상주, 충주, 춘추관은 다 불탔고 전주 것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주에 있었던 조선왕조 실록마저도 이제 유실이 됐다고 한다면 뭐 우리는 조선 역사 절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단한 곳이네요. 그럼요. 예. 이성계 장군이 황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르고 전주이씨 자기 종친들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다고 알려지는 옥목대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마을 앞에 마을 앞에 있는 뭐 넓은 마당에서 집안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던 공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되게 넓은 자기의 어떤 승리를 종친들한테 자랑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이성계도 자랑스럽겠지만 종친들 입장에서 볼 때도 자랑스럽겠죠. 당시에 보면 이제 고려 백성들이 목자 득국이라고 해서 이 씨가 왕이 된다 이런 염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좀 먼 옛날부터 이렇게 들려왔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현실이 됐을 수도 있겠고 뭐 비기도점설로 뭐 이자겸 때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아무튼 그렇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꿈을 안 꿨겠죠. 그 부분까지 꿈꿨으면 좀 문제가 되기는 했을 텐데 아무튼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성계가 유명한 한나라 고조 유방의 대풍가를 불렀고요. 대풍가를 불렀어요. 조금은 대풍가는 어떤 조금 시점은 좀 다르지만 이제 그 대풍가는 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 반란을 진압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 고향 동네였던 풍패의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벌인 잔치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타이밍은 좀 다르지만 고향 동네로 와서 고향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동안 뭐 이후 자초지정을 또 설명도 하기도 하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또 플랜을 설명도 하기도 하면서 큰 잔치를 벌인 곳이고 이성계도 그때 불렀던 노래가 대풍가인데 하필이면 그 노래를 또 이성계도 자기 고향인 전주에 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풍가를 불렀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있다 보니 이성계가 요 오목대에서 식사를 하면서 새나라 창업을 꿈꾼 건 아니냐. 이제 그리고 이성계가 새나라 창업을 꿈꾼 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가 하필이면 이성계의 라이벌인 정몽주가 되는 거예요. 정몽주. 정몽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황산대첩에 종사관으로 따라와요. 그렇죠. 전쟁 때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따라왔고 같이 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종사관으로 했었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 이성계의 대풍가를 듣고 깜짝 놀라죠. 이제 정몽주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는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다. 이성계가 뭔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정몽주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영모 자리에 동참한 인물이 돼요. 조선 시대로 따지면 그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되고 그래서 정몽주가 슬쩍 자리를 피하죠. 피하는데 그러면서 뭐 허겁지겁 말을 달려서 전주천을 건너서 사색이던 얼굴로 이제 앞에 있는 남고산으로 갑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술도 마셨고 정신도 차려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물이 있길래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물을 한 바가지 얻어 먹어요. 근데 이제 여인이 볼 때 정몽주 얼굴이 너무 사색해 있으니까 산딸나무 잎을 따가지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거 혹시 뭐 우리 센터장님 그런 러브 스토리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 황학들이 이제 춤을 췄다. 이거 황학대. 전주교들을 우리가 황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거기에서부터 아마 기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전주에 보면 황학이라는 지명이 좀 있어요. 몇 군데가.
이제 그 아무튼 유래 비슷한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아무튼 정몽주는 남고산 만경대 만경대 가면 지금도 이제 그 뭐 우국 충절 시가 남아 있는 네네네네네 옛날 백제성을 생각하면서 전주를 백제성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정몽주 입장에서 볼 때는 백제국은 망한 나라니까 고려 입고로 백제국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망하게 될 고려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은 시가 있는데 아마 고 정몽주의 만경대에 오르다 시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성계가 새나라 왕조의 창업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정설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좀 돌아와서 네네. 이성계가 그 마을 어르신들하고 잔치를 하면서 아까 이제 우리 대풍가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 좀 상상해 보면 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을까요? 글쎄요. 그건 좀 아마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방에서 그게 세력도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았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성계에 있어서 정신적인 엄청난 안정감을 주었겠고 드디어 나 자신감을 어떻게 보면 갖게 하는 그렇죠. 하나의 제2의 발판을 다지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성계는 다시 동북면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황산대첩과 그다음에 요 오목대에서의 만남이 이성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이게 아까 이게 1380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황산대첩이 1380년. 그리고 1384년에 아까는 이제 정몽주 이야기했고 또 다른 정씨 정도전. 정도전을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이제 동북면으로 이성계를 만나러 가게 되는 그게 1384년. 네네네. 근데 이제 좀 공교로운 건데 정도전이 귀향을 가는데 전라도 나주로 한편으로 볼 때는 또 귀향을 갔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이 난관을 극복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성계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성계를 만나러 동북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성계가 전국구 스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전국구 스타라는 말이 맞는데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이렇게 승리함으로 인해서 고려 전체의 어떤 그 전국구 스타로 떠오르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랬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또 정도전이 이성계를 찾아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 오목도에서의 전해지는 이야기. 그 얘기도 들었을 네네. 당연히 거라고. 들었겠죠.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꿈이 있을 것이다. 뭐 이성계라고 한다면 새로운 나라도 나라지만 분명히 이 난강을 극복할 수 있는 파트너, 리더, 지도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정도전은 생각을 했겠죠. 그거 참 재밌네요. 정도전이 오목대 이야기를 듣고 이성계를 찾아갈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게 한편으로 볼 때는 정도전이 호소를 할 때도 하필이면 전라도 나주로 귀향을 갔을 때에 이제 뭐 나중에 보면 전식과 개혁이라든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나주 지역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성계에게 이야기할 때는 설득력이 더욱더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정신적 고향인 전라도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이곳은 고종 황제가 직접 그 태조 고 황제 주필 유지라고 그 비각을 실제 본인이 써가지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아까 이제 이목대 그 목조대왕 유거지, 그다음에 요 오목대 마찬가지로 이게 광무 4년이면 1900년이에요. 1900년. 1900년인데 이게 1900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뭐냐면은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게 1897년 10월 10일이에요. 17년. 만들어진 3년 후 정도. 근데 이제 1897년이긴 한데 대한제국이 이 고종이 대한제국 헌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보면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데 대한제국의 헌법을 만든 게 1899년이에요. 99년. 이 1년 전인데 근데 이제 대한제국의 국제 헌법이 약간은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상식이 어긋나는 헌법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고종 황제가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이제 대한제국을 이 난국을 극복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나 영국 같이 민주주의냐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처럼 강력한 황권을 기반으로 한 새나라 건설이냐. 요 두 가지인데 1898년에 고종 황제가 1년간 독립협회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독립협회 활동을 1년간 합니다.
아, 1년간 고종이요? 활동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고 중추원이라고 하는 근대식 의회 설립까지도 인정했다가 그걸 하루아침에 바꿔요. 네. 고종이. 그리고 이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고종 황제가 선택한 헌법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과 일본처럼 대한제국은 전제 군주대다. 모든 권력은 모든 군권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아. 외교, 행정, 입법 모든 권한은 황제 한 사람에게 다 있다. 네. 라고 하는 대한국 국제를 반포해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관점에서 볼 때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많은 개화사상가들은 그 당시에 상당 부분은 입헌 군주제를 원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종이 스스로 내린 결론이죠. 아,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보다 강력한 지도력,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걸 고종은 그 고민 끝에 선택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강력한 리더십. 네.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나를 따르고 믿지 않으면 우리 대한제국은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우리 조선이 제2의 창업이란 말이에요. 네. 제2의 창업. 네. 그러면 제2의 창업이 뭐예요? 제2의 네. 창업. 네. 제2의 창업을 똑바로 하고 네. 제2의 창업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제2의 창업을 했던 바로 이제 그 뿌리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목대, 오목대, 오목대. 그다음에 심지어는 경기전까지 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리모델링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언한 어떻게 것이라고 보면 보시면 돼요. 고종 황제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이성계에 더 찾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제2의 이성계가 되는 거죠. 아. 마치 이게 그 당시에 볼 때는 1392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400여 년 전에 왜구와 홍건조구 위기로부터 이성계가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그렇죠. 외색의 간섭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사람은 나다. 아, 나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아. 라고 하는 또 다른 시그널이라고도 아. 오고 보면 네네. 정확하지 않나 그렇게 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자기가 제2의 이성계가 되겠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다가 저런 친필로 네네네. 이렇게 글을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